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번 네네. 주인데요.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는 이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네. MWC라고 해가지고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옛날 이제 보통 이제 전시회가 보통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앞 글자처럼 모바일이니까 네. 신제품을 많이 출시해요, 스마트폰. 네. 근데 예. 이번에는 뭐 큰 신제품 발표는 없겠지만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할 거란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모델들에 대한 아마 전망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스마트폰 쪽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6월 30일 날 이제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이거는 네. 6월 3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1일 제가 알기로는 새벽 5시 반 정도에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 반도체니까. 기업이 실적을 잘 내줘야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예.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가느냐 예, 예. 많으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6월 30일 날 또 은행권의 배당 제한 공고가 만료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번 상반기까지는 정부에서 은행권 너네 너무 배당 늘리지 마. 이걸 예. 제한시켜 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끝나요. 그러면 은행들이 하반기에는 좀 더 재량권이 생기니까 은행주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의 6월 제조업 그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 6월 30일 날 발표가 됩니다. 7월 1일 날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거든요. 아, 유가. 근데 왜 예.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이번에 증산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네. 루머가 도는데 실제 증산할지 보시고 그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되고요. 예. 그다음 중국이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예.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또 무슨 언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EU에서 백신 요건을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아. 7월 1일부터. 예.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의 6월 수출 데이터 네. 발표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기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 그렇죠. 예. 이제 지금 5명 이상은 안 되는데 예. 이제는 6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식당들 영업 시간도 12시까지 예. 늘린다고 하니까 어떤 변화 생길지 주목하시고 그리고 7월 2일 날은 유럽의 그 ECB 총재죠. 예. 라가르드 총재가 발언이 있다고 하니까 예.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날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고용 지표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또 갑자기 또 긴축 이슈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네. 이제 일요일 날 되겠는데 일요일 날 7월 4일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한데 네. 7월 4일 날 미국이 이제 반도체, 히토류,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4개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했잖아요. 네. 결과가 나온대요. 아. 그날. 이거 왜냐면 우리나라한테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벤트니까. 관련돼 있으니까. 7월 4일 날 일요일까지 한번 어떤 결과 나오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 주를 포함해서 하반기 증시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도 사실 이제 굵직한 이슈들이 몇 개 있지만 네. 이것들이 좀 잘 소화만 되면 예. 계속 좀 강세장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 역시 중요한 건 마이크론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 이 두 개 예. 같아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둘 다 잘 나오면 좋지만 네. 만약에 마이크론이 또 안 좋게 발표하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예. 시장은 그러면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금 아직은 결정 안 됐는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한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좀 반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재정부에서는 좀 반대를 하는데 좀 또 여당이나 이쪽에서는 일단 다 주자라는 네. 그런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또 소비재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예. 이 돈을 꽂아주면 예. 소비가 진작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재 기업들한테 호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8월 말일지 9월 초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지켜보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9월 이 하반기에 주목하실 게 9월 말 정도에 예.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해서 예. 결국엔 이제 새로운 총리가 나오는데 녹색당이냐, 선전하고 있다. 예. 기민당이냐 그때 한번 언급 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왜냐하면 녹색당이 돼야 사실 우리나라에 좋아요. 아. 돈을 많이 풉니다. 많이 푸니까. 독일이. 예. 예.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 10월 달에는 이탈리아에서 G20 정상회담 우리 한국도 예. 가겠죠. 예. 주목하셔야 될 게 드디어 만납니다. 시진핑과 아. 바이든 대통령 네. G2가 만나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과 시진핑이 첫 대면이거든요. 이게 대면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첫 대면.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으로는 대면을 했겠지만 공식석상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데 서로 어색하겠죠. 어색하겠지만 또 뭔가 또 다른 이벤트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만나면 또 다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켜보시고 12월 달에는 여야 대선 후보가
이제 가려진다고 확정된다고 예. 하니까 그럼 정책 이슈가 또 나오겠죠. 네.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하반기에는 물론 당연히 FMC에서 네. 테이퍼링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정치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독일, 우리 한국, 그다음 G20 정상회담 예.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니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면서 이제 코로나 뭐 탈출 기대들이 컸었는데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확산되면서 다시 좀 뭐 걱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정시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 요거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이게 오히려 증시의 호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성장주들한테. 예.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한테는 재앙이었죠. 경기 민감주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생기니까 예. 후퇴하잖아요. 경기가. 그래서 민감주가 급락을 했는데 다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성장주 비중이 좀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오히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 카카오 네이버가 이것 때문에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작년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 예. 바이러스 때문에 언택트주가 급등한 것처럼. 네. 근데 이 기업들이 시총이 워낙 커요. 예. 크다 보니까 증시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오히려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또 장기화되면 네. 경기에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예. 작년과 같이 뭐 진짜 코로나19가 같이 뭐 모든 걸 또 셧다운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변이 바이러스의 또 화이자 백신이 되게 또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90% 정도 예방한다고 하니까 결국 저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여행이라든가 경제 재오픈의 시기가 조금 늦어지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조금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일부 여행은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면 마스크 벗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소비재 기업들한테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수출 데이터는 이제 6월 11일에서 20일까지 수출량인데 수출 증가율이 29.5%더라고요. 뭐 이게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5월달 같은 경우는 45.6%로 증가율이 네. 높았는데 증가율 자체는 꺾인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런 상황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기저효과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작년 3월, 4월이 최악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5월, 6월, 7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줄어들겠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하반기부터는 특히 수출이 점점 정상화됐던 시기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하반기엔 수출 증가율은 더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다 알고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그 기저효과가 소멸된다는 걸 이미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자릿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올해 1월부터도 계속 두 자릿수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수출을 정말 좀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수출 데이터에서 가장 좋았던 게 자동차더라고요. 네.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게 좀 특징적인데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력 사업들의 수출 증가율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정도로 뭐 꺾이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이번 주 이제 7월 1일 날 예. 이제 모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7월 전체, 1일 날 그 6월 전체가 나오니까 네. 그것까지 한번 확인하고 좀 점검을 해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유가가 1배럴에 70달러 이상, 뭐 73달러 이까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이란 대통령이 이제 강경파가 당선된 게 요인이었다 이런 뭐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유가가 오르면은 뭐 정유, 뭐 또는 뭐 항공주 이런데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각 섹터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란이 사실은 강경파가 됐으니까 네. 핵합의하기 쉽지 않아서 유가 올라버렸죠. 이제 예. 증산 안 할 것 같아서.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펙이 좀 안심해서 증산한다는 얘기도 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그 오펙 플러스 회의는 한번 진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유가가 좀 70달러 넘어서 안 빠지면서 굉장히 견조한데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정유업종은 일단 전통적으로 유가 오르면 좋아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재고자산 평가 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이게 평가이익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근데 거기서 정제 마진이 꺾이면 안 되는데 이게 휘발유나 경유 수요가 이제 경제가 재개되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제 마진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정유업종은 지금 유가 상승이 되게 반가운 상황이고 네. 반대로 석유화학은 안 좋아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나프타라고 있습니다. 네. 이 나프타는
석유화학이 기초 원재료인데 유가에 거의 따라가요. 예. 그럼 이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원재료 비용이.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에틸렌을 만들거든요. 그게 롯데케미칼이 그런 걸 하는 건데 네. 제품 가격이 올라야 좋은데 에틸렌 가격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럼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 석유화학이 안 좋아요. 그리고 항공주나 해운주는 일단 저는 항공주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비행기가 다 항공 화물입니다. 네. 근데 그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대부분 옛날에 여객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객기가 날아다니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네. 옛날보다는 지금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항공주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은 없어요. 사실 네. 원유 올라가는 게. 그리고 해운주도 당연히 이제 원유를 쓰니까 예. 부담은 되지만 그걸 다 전가시켜 버리잖아요. 예. 지금 해운 운임 아시잖아요. 예. 뭐 역대 최고입니다. 배가 없으니까 수출 못 그냥 한다는 이것도 별로 이야기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유, 항공, 해운주한테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 다만 석유화학 쪽에 예. 좀 일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뭐 CB라고 하는데 요 전환사채 발행을 좀 까다롭게 하는 뭐 정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 금융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러면은 7월 달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 기업하고 정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일단 질문드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이런 또 이제 신용 등급이 높으면 또 모르는데 네. 회사채 발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고금리로 발행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전환사채 발행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게 예. 신용도가 낮더라도 일단 낮은 금리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채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뭐 네. 1%, 뭐 0%인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조달 금리가 이게 낮기 때문에 발행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지금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전환사채에 자꾸 투자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 투자한테 너무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 일정한 이자를 받다가 네. 그리고 일단 뭐 예를 들면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예. 전환사채 발행가가 예를 들면 7,000원이라고 쳐볼게요. 네. 그럼 7,000원에 발행을 했어요. 이 정도 주가 유지하면 나는 1년 후에 전환했을 때 3,000원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되게 유리한 게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리픽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가가 지금 7,000원이 이제 전환가라고 쳐볼게요. 예. 7,000원이 전환가인데 여기서 지금 10,000원이잖아요. 현재가가. 예. 현재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 평균치를 내서 매달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가격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럼 주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7,000원을 낮출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6,000원. 그 전환 가격을 네. 더 싸게 받을 수 있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7,000원에 70%니까 예를 들면은 그 30% 그러니까 7,000원에 30%면 2,1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 5,000원까지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아. 들면. 근데 주가 폭락하면 5,000원까지 낮출 수 있어요. 네. 그럼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주가 폭락일 바래요. 그러면 안전하게 네, 왜냐하면 먹으니까. 더 많이 예. 받아요. 예. 예. 주식을 훨씬 많이 받는데 더 낮은 가격에. 네.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예. 개인 투자분들이. 예. 왜냐하면 그 리픽싱 조건 때문에 주가 폭락에도 그 사람도 웃어요. 네. 근데 주주분들이 열받죠. 예. 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개인 주주들한테 이게 피해가 간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법을 제정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면은 이제 올리자. 그러니까 주가 낮을 때는 당연히 그만큼을 빼서 전환가격을 낮추는데 네. 예를 들면 7,000원인데 이 전환가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예,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이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도요, 이 가격이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아. 전환가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건 있어도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CB 투자한 사람들은 무조건 유리하고 엄청 유리하죠. 일반 이제 주주는 불리한 이 굉장히, 상황이 있는데 네. 조금 바뀐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전환사채 발행한 기업이 주가가 일단 올라갔다.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전환가도 올려야 된다. 예. 이 요지예요. 네. 그러면 개인 주주 입장에서도 크게 이건 나쁘지 않잖아요. 네. 뭐 같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가지만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맞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네. 전환사채 아무도 투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걱정한다는 시각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라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주주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주 입장에서 생각해요. 기업도 주주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주주를 무시해 가지고는요 네. 절대 주가 못 올라갑니다. 경영권까지 바뀌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제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또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이런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요즘 보면은 수소 산업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네네.
이제 문제는 수소 산업이 언제 이렇게 수익 산업으로 될 것인가, 좀 상용화가 언제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 즉 그런 측면에서 수소 관련주를 지금 미리 담아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게 산업이 돼가는 걸 보면서 지켜보다가 적절한 시기에 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항상 먼저 투자하시길 권유드리고 싶고요. 확인하면 듣고요, 사실. 네. 그리고 이건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게 수소 경제는 언젠간 해요. 예. 왜냐하면 이건 모든 정부들이 다 주장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네. 탄소 배출 무조건 줄여야 돼요. 이건 의무이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인데, 요새 왜 친환경주가 잘 안 가냐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요새 안 나와요. 네. 근데 수소경제 로드맵 2.0이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곧 발표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나온다 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네.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반기엔 반드시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생각해도 다가올 미래잖아요. 예. 누구도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가 부진할 때,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싸잖아요, 그럼 가격이. 예. 그때 미리 선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소와 관련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수소 전기차가 있잖아요. 네. 이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네.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소차는 시장이 아직은 작아요. 네. 예, 전기차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쪽보다는 연료전지나 이제 수소를 발전원으로 이용하는 그런 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수소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소를 얻는 방법이 네 가지거든요. 네. 그레이 수소는 그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네. 부생수소. 예, 부생수소. 예. 이게 제일 안 좋죠. 이산화탄소가 같이 발생하니까. 네.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95%가 뭐 예. 된다 말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블루수소. 네. 그 옆에다가 수소 발생할 때 그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네. 이거 포집하는 장치가 있어요. 예. 이거를 설치하면 돼요. 근데 문제 이게 또 비싸요. 네. 비싸다 보니까 좀 활용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청록수소라고 있더라고요. 네. 청록수소가 뭐냐면은 이 메탄, 그러니까 이 메탄을 열분해하면은 네. 거기서 수소가 발생한대요. 네. 그 발생한 수소를, 그 수소가 발생하는 대신에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그냥 C 있죠. 예. 탄소. 탄소. 고체 덩어리. 예. 이건 어디 도망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럼 탄소 배출이 없어요. 아예 이건 기체 자체가 발생 안 예, 하니까. 그리고 그 탄소도 쓰이는 데가 많아요. 네. 여기저기 공정에. 그거 팔아버리면 되고. 물론 제일 좋은 건 물을 전기 분해하면 돼요. 예. 그린 수소. 그린 수소. 근데 이거는 물을 전기 분해하려면 이게 너무 많이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면 너무 좋은데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을 못 하니까 네. 원자력으로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 네 가지인데 저는 블루수소나 청록수소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일단 네. 그 과도기 관점에서.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SK도 있고 네. 또 미국의 플러그 파워 같은 기업들, 또 효성이나 포스코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소 사업에 투자하시는 거 좋고, 다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범 콘텐츠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뭐 게임 또 엔터테인먼트 뭐 콘텐츠주 네. 드라마 만드는 이런 종류인데, 이게 보면은 뭐 다들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주식가가 못 오르고 있고 콘텐츠주도 약하더라고요. 엔터주는 조금 가는데, 이렇게 서로 좀 다른 세 가지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제가 그때 한번 보고서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넥스트 레벨이라고. 아, 예, 예. 거기서 제가 플랫폼 3개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네. 위버스, 그러니까 예. 하이브웨이 위버스, SM의 뭐 DOU 같은 네. 뭐 그 버블, 예. 그 다음에 NC소프트나 CJ가 했던 네. 이제 유니버스, 예, 이 세 유니버스. 개인데 예. 이것도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러면 팬덤들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걸 다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락인 효과죠. 예. 이것만 써요. 내가 좋아하는 오빠들한테 있는 그 소속사 가서 그냥 거기 갇혀 있으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걸 안 쓰면 내가 구매를 못 해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락인 효과니까 엔터주들도 시세를 냈거든요. 예. 그럼 왜 게임에서는 못 가냐? 게임에서는 락인 효과 별로 없어요. 아. 예. 게임은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이 더 이상 성장은 안 해요. 하는 사람만 하는데 네. 그 안에서 땅 따먹기예요. 뭐 국내 시장보다는 이제 게임은 주로 해외로 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쪽에서 예.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인데 중국은 막혀버렸어요. 막혀 있죠. 중국이 뭐 안 열려요. 한한령 예. 때문에. 그리고 가끔 뭐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게 터지는데 아직은 그쪽은 퍼포먼스가 약해요. 네. 일본도 그렇고. 그럼 결국 우리 한국에서의 승부인데 결국 한국에서는 땅 따먹기인데 예. 리니지가 압도적이잖아요. 나머지 업체들은 맨날 3위 하다 꼬꾸라지고 3위 네. 하다 꼬꾸라져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예. 뭔가 좀 불확실한 거죠. 게임은 어쩔 수 없이 신작 게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드라마 만드는 콘텐츠 주들은 드라마 쪽은 저는 좋게 보는 게 네. 드라마도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드라마는 되게 재밌는 현상이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이 더 치열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카카오는 하나지만 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예. 뭐 웨이브 예.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이 갑이지만 네. 을이 돼버렸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드라마 제작 회사들은 몸값이 올라가죠. 제발 우리한테 드라마 좀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좋은 품질의 드라마 만드는 업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플랫폼 회사는 너무 많고 네. 그럼 이제 공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군데 내 몸값을 올려가지고 네. 네. 그래서 드라마 쪽도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 플랫폼 경쟁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혜가 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보는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모더른 쪽 보고 있는 게 네. 일단 대표적으로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 예. 이제부터는 좀 삼성전자. 여러분들 비중을 예. 좀 늘려보시면 좋겠고 예. 잃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역시 고배당주. 네. 제가 저번에도 보험주 한번 말씀드린 것 예, 같은데 보험주라든가 일부 고배당주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못 오른 섹터가 역시 바이오 같아요. 바이오. 바이오에서는 그걸 해보세요. 기업을 하시기보다는 네. ETF가 있어요. 아, 뭐 타이거 200 헬스케어라든가 예, 예. 뭐 코덱스 바이오 같은 네. 왜냐하면 거기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를 내가 하나 들어갔는데 걔가 실패해버리면 데미지가 너무 큰데 네. ETF를 해놓으시면 하나가 안 돼도 네. 골고루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분산 효과가 생기니까. 네. 근데 바이오도 저는 한번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ETF 바이오 쪽 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 좀 좋아지는 섹터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면 좋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증권주입니다. 증권. 근데 요새 증권주가 아. 조용해요. 예. 왜냐 거래대금이 안 느니까. 네. 근데 시장 좋아지면 예. 당연히 저는 어느 시점에서 는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증권주도 편입을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거는 지금 당장 간다기보다는 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신발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신발. OEM. 예. 주가들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아. 예, 한번 찾아보시면 예. 있는데 제가 기업명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그 회사들이 어차피 이제 경제 재개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요. 주가가 한번 실적이 좀 안 좋아져서 부러졌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까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발 OEM 회사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인데요. 일단 주가 흐름을 알려면 추세를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 추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추세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상승 추세. 네. 상승 추세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코스피가 그래요. 네.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지만 내려가기도 하지만 예. 저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 저점이 예, 올라간다. 예.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올라가는 예.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니터에서 딱 차트를 봤어요. 네. 오른쪽이 뭔가 높아 보이는 건 상승이에요. 예.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근데 하락 추세는 반대입니다. 네. 왼쪽이 높아요. 예.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서 왼쪽이 예. 이게 높고 점점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는 거. 이게 하락 추세고 제일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세가 없는 거죠. 횡보 네. 추세. 행복. 고점과 저점이 똑같아요. 네. 일명 네모 모양의 박스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추세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1년 중에 대부분은 박스권이에요. 네. 거의 그래요. 예. 그리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보통 한두 달 네. 정도고 대부분은 다 횡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매매를 하시는 건 당연히 네. 하락 추세는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점점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것보다는 횡보 아니면 상승 추세에서 네. 상승 추세 속에서 이렇게 빠질 때 그럴 때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추세는 저는 횡보 추세예요. 예. 왜냐하면 횡보 추세에서 하면 하단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네. 그러면 크게 잃을 거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이벤트가 하나 발생하잖아요. 예. 그럼 주가가 위가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보셔야 되는데 일례로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트 진로가 정말 안 갔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차트 보시면 옆으로 갔어요. 왜냐? 요새 뭐 제주 맥주도 잘 팔리고 경쟁이 좀 심해지는데 네. 도대체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제 완화될지 회식을 못하니까 예. 폭탄주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 완화한다. 네. 그게 진짜 주가 4만 원까지 갔어요. 예. 3만 원 초중반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횡보를 하지만 네. 주가가 바닥인 경우에 잃을 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기다리는 뭔가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발현되기 전에 주가 안 가다가 발현되면요 쭉 올라가십니다. 네. 그래서 수익 내기가 되게 좋은 패턴 중에 하나가 횡보 구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제 횡보 구간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실 땐 반드시 이 기업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뭔지도 캐치는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하이트 젤로의 사례처럼 그런 식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를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전략들이 이번 장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 추세도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시장이 시작됩니다. 상반기 성과들 잘 평가한 다음에 새로운 각오로 시장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부장님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염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승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